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2017년도 그때 이제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출판하시고 이제 기능의학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좀 이렇게 대중화된 거는 이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다고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네. 인정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전에는 잘 몰랐어가지고 네, 네, 저한테는 완전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 환자혁명이라는 책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병원보다는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엄청 건강해지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약간 소개해드리자면 또 33만 구독자 정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숫자를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30만 명을 넘어선 건 알고 있는데. 네네. 30몇만 이상의 네. 이제 건강 관련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닥터조님, 조한경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자혁명의 저자고 미국 카이로프락터고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한경입니다. 근데 유튜버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싫어요. 반가워하진 않아요. 네. 그럼 어떤 호칭이 제일 좋으세요? 그냥 원장님, 닥터조, 네, 조한경. 네. 그러면 원장님이라고 네. 제가 유튜브를 어쩌다가 등 떠밀려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저희 환자분들 보라고 2016년도 15년도 유튜브가 막 대세이기도 전에 그 당시에는 팟빵이 대세였어요. 근데 팟빵 아니죠, 팟캐스트. 팟빵, 엠든 뭐 이런.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이제 당연히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CD나 음악이나 뭐 이런 라디오 이런 게 듣던 게 익숙한 세대고 그쵸. 저희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냥 오디오 세대인데 그거를 팟캐스트를 어떻게 만들 줄을 몰라가지고 아무런 영상 없이 고정된 화면에 녹음된 맞아요. 파일만 올린 그게 첫 유튜브였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기능의학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맞아요. 매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이거 영상 보세요. 어머님 숙제 내주는 거죠. 어머님은 이거 꼭 보세요. 자동화. 하려고 미리 그래가지고 미리 녹화해 놓은 게 그 유튜브 채널이 된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채널이 커지고 그렇게 되어온 거지. 제가 뭐 매주 이제 무슨 요일날 유튜버들처럼 성실하게 영상을 올리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맞아요. 없을 때는 뭐 2, 3주 영상 없고 이런 식이라서 유튜버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영상 포맷은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의 지금- 라디오 느낌으로. 예, 요즘은 이제 제 얼굴 조그맣게 여기다 넣어드려요.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저 최근도 좀 많이 봤어가지고. 많이 발전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주로 진료하시는 환자분들이 한국 분이 많으신가요? 저 외국 사람들이 더 많고요. 한국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약간 유명세라 그래야 되나 네, 좀 네, 알려졌기 네. 때문에 한국 분들이 좀 생겨났죠. 저도 지금 사실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연예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미담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인상 엄청 감사합니다. 강력하신. 아무튼 저는 약간 팟캐스트에서 이제 뭐 다이어트나 건강 이런 얘기도 하면 좋지만 지금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까요? 네. 네, 어쩌다가 이제 기능의학을 좀 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저희도 이제 보수교육을 하거든요.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네네네네. 위해서 1년에 몇 시간씩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영양학에 관한 것, 그리고 기능의학에 관한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듣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2006년도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네네. 암에 걸려서 간암 진단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병원에서 되게 바쁜 거예요. 검사를 막 하고, 이제 아버님 입원해서 며칠씩 검사를 하고 이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수술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환자가. 그냥 위치가 문맥 근처라서 수술을 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나, 이 사람의 체력이 어떤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가, 어떠한 치료를 할까를 가능한가를 보려고 검사하고 바쁜 것이지, 네. 이 사람이 왜 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뭐가 문제, 이런 거는 하나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님을 기능의학적으로 아니면은 영양학적으로 아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됐죠. 그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공부하면서 순수하게 그냥 재미로 공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진료에서 접목시키거나 환자를 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 그냥 학문적인 즐거움을 네. 추구하고 내 가족만 챙겨도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건데, 시대가 바뀌면서 기능의학이 좀 더 보편화되면서 현실적으로 진료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뀐 거죠. 예. 되게 신기하네요. 얘기 들으면서 약간 저는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저도 케토제닉이나 영양학 처음 관심 가진 게 똑같이 아버지가 이제 암투병 하시면서 그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비슷한 맥락으로 느낀 거는 네. 항암제를 투여할 때 네. 이게 항암제 투여 전에는 이제 암 3기, 4기에 발견했는데 네. 그때는 건강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항암제를 맞자마자 사람이 죽어가는 듯한 급격하게 건강이. 네, 진짜 느낌을 받아서 아 이게 살려고 약을 맞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느꼈었어요. 네. 그 암이라는 질병을 갖다가, 암의 본질을 혹으로 바라봤던 시기에 1900년도 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 환자가 죽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혹을 없애는 게 치료 목적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혹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현대의학적인 기술들이 발전한 거예요. 약이 나오고 수술이 나오고 수술 기술이 발전되고 방사선 치료가 나오고. 근데 그 혹을 없애야 된다는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 혹이 실체가 아니라 이 혹은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암 환자는 그냥 몸 자체가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 얼마나 스트레스가 장기화됐으면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암세포를 잡아내지 못해서 그걸 혹을 키우는 이런 단계, 예, 그런 문제들인데, 그거에 보지 않고 이제 그 혹을 없애는 치료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강력한 정말 독극물로, 항암제라는 게 독극물 치료이기 때문에 암이 먼저 죽냐 환자가 먼저 죽냐 이 치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 체력이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정말 건강한 사람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피폐해지는데, 이미 면역력이 망가진 사람이 그 치료를 하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 너무너무 힘드셨겠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과정을 겪죠.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약이랑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여기 보면 암을 굶기는 치료법이라고 네. 주제가 이제 암세포는 지방대사 못하니까 당을 끊어버리고 이제 키토제닉 같은 식단을 하면은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뭐 저거를 이제 당시 읽고 아버지한테 이게 적용은 못했었어요. 네. 항암제 맞으시고 이제 식사 많이 하셔야 체중 유지하고 용량 그치. 지키니까 못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고 나서 이제 이 책도 읽고 하면서 아 저게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됐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 분들도 선생님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암을 바라보시나요? 분들이 많지 않죠. 하지만 많이 생겨나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선생님들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암을 진료하는 암 전문의가 아니면 다른 과는 깊이 파거나 알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료가. 네. 그러니까 자기 보는 과만 보고 나머지 과는 그냥 다 다른 과한테 전출시키고 가가지고 리퍼 한다 그러죠. 그쪽으로 다 보내고, 그래야 내가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쵸. 선을 넘어서 내가 환자를 데리고 있어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주어진 법적인 허락된, 그리고 학회 내에서 허락된 통용되는 이러한 치료들을 하고, 처방이죠. 처방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다른 과에다 넘기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암에 대해서 모르죠. 관심 없고. 그리고 암 전문이라고 한다면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 의사예요? 전인적으로 모든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외과면은 수술하는, 암을 수술하는 선생님인 거고, 내과면은 항암 치료를 하는 선생님인 거고, 그렇게 그것만 공부하고 그 방법으로 암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게 본업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있죠, 구조적인 문제가. 약간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 게 좀 있으신가요? 없죠. 없고, 근데 모든 환자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꼭 암이 아니라, 내과, 내가 당뇨나 고혈압이라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해요? 약 먹이거나 식이요법 뭐 권유하거나. 식이요법이나 운동은 언급은 하죠. 강조하진 않죠. 네, 그렇죠. 중요하다고 하시라고 하지만, 약을 안 먹고 식이요법 한다 그러면 일단 의사가 불안해하고, 그렇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약을 처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는 게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 생각하면 모든 걸 다 그냥 건강을 증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정확하게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특허된 서브스탄스, 약물, 그 서브스탄스는 약물, 물질, 네. 그 약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의사의 면허거든요. 딱 그렇게 의사가 다른 걸 하면 일반인들도 이상하게 봐요. 괴짜로 보고 네,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당뇨인데 생활 습관을 돌아본다던가 이거를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당뇨를 완치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병원에서는 해결책이 없죠. 의사들은 당뇨는 불치병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 불치병으로 알고 관리하는 질환이거든요. 고치는 질환이 아니라 누가 당뇨를 고친다 그러면은 그 돌팔이죠. 그런 말을 하는 의사는 네. 말이 안 돼. 근데 당뇨를 고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고쳐줄게 하면 저도 돌팔이로 봐요. 하지만 당뇨는 고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증상이니까. 내 몸이 나한테 왔던 환경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변화된 상태에서 그 환경적인 요소만 제거해주면 다시 그 증상이 당뇨는 2, 3일이면은 혈당이 정상화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환이지만 그거는 그 환자가 그분이 스스로 생활습관 바꿔서 맞아요. 하는 거니까 네. 아무도 해줄 수는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약물로 관리하는 곳. 그게 내가 원하는 거면은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쳐보려고 한다면 병원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꽤나 엄청 도발적인 내용들이라서. 사실 아닌가요? 네. 병원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네. 약물로서 환자를 그렇죠. 치료해주는 거. 그 의대와 제약회사와의 관계에도 지적을 하셨었고. 네, 이게 거대한 뭐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현실 세상인 거예요. 네, 맞잖아요. 기업인데. 그쵸. 거기서 이제 그럼 교육받는 그 의대생이나 의사분들도 그 점을 조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요즘 많이 인지하죠. 요즘에는? 네, 그래서 따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 의능의학 간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 갈아엎은 건데 사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1, 2년 배운 것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배워갔는데 맞아요. 네. 의대 안에서도 이제 인플루언서 교수님들이 있죠. 다른 그 스승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큰 선생님, 큰 어르신이 있고 네네. 예, 그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학회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그분들도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의사들은 연구 논문을 굉장히 신뢰해요. 맞아요. 네. 예, 하지만 그 연구 논문의 70%, 80% 이상이 제약회사에서 비용을 대주고. 비용을 내주고 예, 후원을 한 연구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치우쳐 있죠. 예, 공정한 연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연구들을 보고 그 자료만 보다 보니까 예,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의사분들도 그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후원을 요즘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인지하죠. 예, 근데 인지 부조화가 있잖아요. 인지하지만 내가 어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힘든 공부를 다시 해서 이 사람들의 식이요법이나 다른 면들을 그리고 진료에 접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루에 환자 100명을 봐야 되는데 내과 그렇죠. 선생님들이 예,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생깁니다. 정확한 단어는 모르는데 그 의사 한 명당 환자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맡고 있는 환자 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되게 많죠. 네, 되게 미국은 많아요.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데 아. 한국은 되게 많죠. 근데 그 부분이 좀 그러면은 개선이 되면은 의사분들이 더 여유 시간에 다른 영양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접목할 만한. 근데 미국 의사들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굉장히 환자 수를 적게 보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해줘도 그냥 그대로 여유로운 대로 게을러지지. 이게 또 뭐 어쨌든 자기 의지가 있고 이 학문적인 탐구욕이 있고 아니면 계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중에 네. 아팠거나 내가 아팠거나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예, 그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냥 먹고 살기 편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과부하가 덜해서 환자 덜 보고 편해지면 서핑하러 놀러 다니십니다. 보통 떨어져야지 변하는 그게 있죠. 맞아요. 아니면 이게 고객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좀 의식이 바뀌어도 좀 변하지 않을까 많이 싶긴 한데. 바뀌죠. 네. 그게 제일 크죠. 그쵸. 예.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기능의학적인 진료는 환자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인데 진료 시간도 길어지고 하는데 원래 환자분들 자체도 본인이 바빠서 되게 짧은 진료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의사 빨리 보고 피검사 검사 빨리 보고 빨리 약 처방 받고 나오고 싶은 환자들도 있잖아요. 모든 많죠.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걸 다 고마워하지는 않는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 뭐 급한 환자분들한테는 빨리 그냥 처방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비용도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능의학 병원 가면 진료비 너무 비싸다. 검사비 비싸다. 검사비 자체가 비싼데 보험이 처리가 안 돼서 비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제 보험 처리되는 것들 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만 검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보험회사의 그 약관에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거에 거기에 내 건강을 좌지우지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기꺼이 지불을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료라는 게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국은 의료비를 진짜 낮춰놨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는 게 택배비가 너무 싸고 택시비가 너무 싸고 의료비가 너무 싸고 맞아요. 또 월세도 싸고 몇 가지 말도 안 되게 싼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료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다들 의료비는 되게 싸게 여기다 보니까 기능의학적인 것들이 비싼데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환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기능의학이 이제 또 자리 잡기도 어렵겠죠.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국에 왔다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눈병이 났어. 다래끼가 났어요. 네. 여기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안과 가서 째든가 고름을 짜든가 뭐 해야지로 안과를 갔는데 진료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 신분이니까 보험이 없잖아요. 보험이 없어서 제가 보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간호사분께서 접수하시는 데서 어떡하지? 그럼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몇천 원 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20만 원 나올 줄 알았어요. 미국식으로. 근데 2만 원을 그거를 걱정해 주실 정도니 그런 상황에서 기능의학 검사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너무 비싼 검사가 되는 거죠. 이런 환경도 약간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의료 서비스가 거의 복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니까. 네. 그러네요. 근데 혹시 그럼 지금 아예 원래 출생을 미국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88 올림픽 끝나고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에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한국에 있다가 88 올림픽 끝나고 난 후에 미국 갔죠. 그럼 거의 생애 대부분을 미국에서 계속 점점 이제 미국에서 한 시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0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한 14년, 15년 살다가 28살이 되니까 한국에서 산 기간이랑 미국에서 산 기간이 똑같아.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그게 2배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걸 초월해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세월이 빠릅니다. 근데 저는 50대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놀랐어요? 네.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그때 지하철에서 우연히 뵀을 때도 엄청 크시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제가 크게 봤던 걸 수도 있고. 여기 몸이 더 크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 근데 원래 골격이 좀 되게 좋으신 편이라는 생각이. 제가 군살이 좀 없으면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성형이 다이어트라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살이 동글동글 찌면 그거 자체로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책을 쓸 때 유튜브나 이런 거 하고 계셨었나요? 유튜브는 하고 있었죠. 저희 환자분들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음성만 나오는 유튜브가 있었죠. 그럼 그때는 이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명하지 않았던. 네. 그때도 근데 뭐 몇만 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로 되게 한 16만 권 팔렸는데 그쵸, 네. 이게 책 때문에 유튜브가 큰 게 아니라 그래도 유튜브가 있어서 책이 팔렸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시작할 때는 약간 서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은 어쩌다가 쓰게 되셨어요? 똑같아요. 환자분들한테 유튜브로 이것저것 설명하듯이 옛날부터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마음이 설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좋은 소식은 전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후기도 쓰는 거고 어떤 식당에 그쵸. 물론 화가 나서 쓰는 후기도 있지만 좋은 거는 전하고 싶은 복음이잖아요. 그게 널리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국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기능의학을 알릴 수 있는 책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출판사를 이 책 좀 내주세요는 아니고 그쵸.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세요 가지고 제가 사실 게으른데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못 옮기는 사람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있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서말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든 거죠. 처음부터 아예 쫙 썼다기보다는
이런저런 노트들은 편집하고. 많이 있었어요. 아. 네. 혹시 모른다 언젠가. 가지고 써놓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써놨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쭉 엮은 거죠. 근데 저는 느꼈던 게 엄청 쉽게 잘 쓰셨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제가 있고. 중학교 때 미국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언어 수준이 중학생 수준. 그러니까 쉽죠. 네, 그게 제일.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는데. 근데 저희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나 저희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이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설명해야 될 상황의 수준으로 이제 항상 뭐를 설명해 버릇하니까 맞아. 네,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쉽게 근데 설명. 쉽게 설명하는 게 사실 진짜 고수죠. 네, 그게 파이만이었나요? 누가 중학생이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해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진짜 엄청나게 명확하게 다 정리되어 계시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물론 의사 선생님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네, 되게 재밌게 읽어서 저는 이거 2권 사서 읽었었고 인생에 좀 보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보탬이 되셨어요. 요거 보면서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받았죠? 받았겠다가 아니라 성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무슨 학회에서 성명 내고 막 그거 저탄고지 있잖아요. 학회에서 성명 낸 거 아니면은 미국 카이로프락터에다가 닥터 표현을 쓰지 마라 다 자제해달라 뭐 이런 성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받고. 네. 네. 뭐 닥터 뭐 어떻게 해? 내가 뭐 미스터 존 아니잖아. 네네네. 미국에서 준 원래 MD인 거잖아요. 아니요. 카이로프락터는 MD 아니야. DC. 닥터 DC. 카이로프락터. 예. 근데 학위가 닥터예요. 닥터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도, 호텔 예약을 해도, 크루즈 예약을 해도 다 닥터조로 나오는데, 네네네. 학회를 가도 다 닥터조인데.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닥터조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MD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우물한 개구리들이 하는 얘기고. 예. 한국에서 환자를 볼 수 없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한국의 카이로프락터라는 단어를 갖다가 도수치료하고 뭐하고 막 그러니까요. 6개월 네. 동안 뼈 맞춘다면 카이로프락터가 뼈 맞추는 직업이 아니에요. 신경 전문인데. 네, 그냥 뼈를 맞추는 게 하나의 치료법인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걸 이름이 또 뭐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외국 이름 5자 있어 5절 보이는. 카이로프락터 네. 갖다가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건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9년 공부해요. 저희도 8년 공부해요. 미국에서. 4만 시간? 뭐 이렇게. 네. 그때 영상에서. 그래서 닥터 디그리가 네네네네. 나오는 거고 시간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쵸. 프로페셔널 디그리들은.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 책이 처음에 공격받았던 이유는 이제 뭐 우리 여러분 잠자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생활 습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백신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존의 이제 의학적인 책에 공부를 수련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가 그거를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 그냥 그분들이 못 견뎌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분들 누군지 아는데 다 아는데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악플에 해당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가지고 나 소아과 누구누구인데 이름 밝히고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죠. 그럼 둘이. 그쵸. 이 부분에 뭐가 생산적인. 잘못됐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해도 돼. 그쵸,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분들은 숨어 계시고 실제로 뵌 적도 없는 거죠. 네, 뵌 적은 없죠. 아. 네. 근데 소문 듣고 다 누군지는 알게 됐죠. 다른 선생님들은 한 달에 몇 달에 만나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 알죠. 네. 근데 책이 시작하자마자 현대의학 진단, 현대과학 진단. 그 현대의학 진단을 거기서 책에서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미국 의사협회에서 했잖아요. 그쵸. 네, 미국 의사협회에서 몇만 명? 그 당시 10년 전 통계인데 25만 명? 이 정도. 그게 근데 정확하게 의료 사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처방된 의사는 실수가 없었어요. 네네. 물론 수술하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의료 사고를 포함한 약의 부작용을 포함한 하지만 정상적으로 의사는 처방을 환자의 진단에 맞춰서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네네. 경우들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의료적인 손실, 의료 사고를 다 포함했을 때 세 번째로 사망률이 높았던 거죠. 심혈관 질환이랑 네, 암 네. 다음으로. 네,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약물을 먹을 때 부작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 부작용은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사이드 에펙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부수적인 작용인 거예요. 약의 네. 작용이 하나만 나오는 게
혈압약을 개발하려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개발했는데 부수적인 작용으로 바이아그라가 개발이 됐어. 예, 발기에 도움이 된다. 부작용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수적인 작용이 항상 우리 몸의 대사의 경로의 패스웨이를 막아서는 게 약이기 때문에 항상 차단제, 억제제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막아서 어떤 특정 증상을 없애주려고 하는 게 약이다 보니까 그 대사를 하나 막는다고 딱 그대사만 막아질 리가 있어요? 뭐 대사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돌아가 톱니바퀴처럼 들어가니까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 중에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부작용을 부정적인 의미로 가지는데 다양한 증상들이 부작용들이 있는 거고 그 작용들 중에 사람을 해치는 작용들이 많고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굉장히 크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진단이었어요. 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좀 약간 움찔움찔해. 저는 의사도 아닌데 이랬던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아니요. 저기 출판사에서 저는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지었던 제목은 기능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기능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2차 소견. 근데 그렇게 지었으면 안 될 뻔했죠. 그러니까 그 세컨 오피니언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네네네. 굉장히 흔한 병원에서 내가 사장님 뽑으라 그랬는데 딴 병원 가서 한번 들어볼래. 세컨 오피니언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니까 세컨 오피니언 그래도 받아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환자한테 부담이거든요. 그쵸. 한국은 병원비가 너무 싸니까 세컨 오피니언이 병원 쇼핑이더라고요, 여기서는. 병원 쇼핑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그리고 더군다나 2차 소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보편적인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절레절레, 이거는 책 못 판다. 그래서 자기가 아껴뒀던 책 제목이 있다. 그리고 원래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신우석 선생님이, 그분도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을 썼고, 그분이 다른 책을 썼을 때, 의사 했으니까 이제 환자 혁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원고를 보고 충분한 자격이 된다 너는. 그래서 이 제목을 주겠다. 네. 그 신우석 선생님이 언제 두 번째 책을 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안 나왔죠, 저한테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 제목을 줘서 출판사에서 지어준 제목입니다. 근데 너무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랑.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 책은 그리고 사실 환자들이 볼 책이지 의사들이 보고 화낼 내용도 아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왜 병이 났는데 당뇨, 고혈압, 생활습관병인데 그거를 가가지고 의사한테 고쳐내라 그러면 의사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야.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거는 약 주는 거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조금만 내가 생활습관 바꾸면 다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 약 먹고 관리해야 하고 나중에 올 합병증을 지연시키려는 전략 말고 그냥 반성한 다음에 고쳐라 깔끔하게. 환자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죠. 건강 주권을 가지는 환자들이 그렇죠. 잃어버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저는 되게 좋았던 책이었어요. 참 잘 쓰셨다 생각했었는데 보면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보면서 현대 의학 산업 그리고 제약 회사 그리고 의대 그리고 병원 간에 긴밀한 관계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들의 건강 주권을 빼앗긴 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다 그런 거겠지만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구조를? 전체적으로? 제약회사가 현대의학을 주도하게 된 게 맞죠. 그래서 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래 이제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이국종 교수님 같이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원칙은 그게 맞잖아요. 네, 의료인들, 간호사들, 의사들 다 되게 존경스럽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의사분들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툴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만 하고 당연히 오진 내리면 돌팔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진단을 내리고 난 후에 진단을 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주어진 치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처방을 알맞게 해줬어요. 그리고 환자가 갔어. 여러분들은 1,000원, 2,000원, 3,000원 내고 가잖아요. 그러면 국민보험공단에 의사들은
청구를 해야 네. 될 거 아니에요. 진료비를. 그쵸. 청구를 할 때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이 환자한테 이거 처방에 이렇게 치료해줬어 라고 청구를 보내면 안 돼요. 진단 코드가 있고 네, 맞습니다. 처방 코드가 있고 두 개가 매치가 되어야만, 안 그러면 이게 튕겨 나가서 돈을 못 받는 거죠. 네, 못 네. 거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면 어디를 당한다거나 감사를 당한다거나, 근데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렸을 때 치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틀로, 모든 틀로. 예를 들어 버릴게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내가 요즘 너무 상실감이 크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성욕도 하나도 없고 죽고 싶고 자살 충동이 일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 진단이 뭐예요? 우울증이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우울증. 의사가 그러면 우울증이니까 약을 처방해 준단 말이에요. 이 약을 드시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환자가 가려고 그러다가 궁금해서 의사한테 다시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왜 성욕이 없어요? 이렇게. 의사가 우울증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게 매사에 의욕이 하나도 없고 왜 자살 충동이 일죠? 네, 우울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이 환자한테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 진단을 한 다음에 환자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게 우울증 때문이라고 거꾸로 되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환자분이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내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네. 있을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 쓰려가지고 위산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었더니 위산이 약해서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우울증일 수도 있는 네. 거고, 햇빛을 너무 안 봐가지고 비타민 D 결핍일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회랑 스시, 오마카세만 먹었더니 수은 중독이 돼서 우울증일 수도 있는 거고, 생선을 너무 싫어해서 절대 안 먹었더니 오메가3가 결핍이 돼서 우울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 진단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 의사가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 진단에 따라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고, 그 외의 것을 했을 때는 의사가 처벌을 받거나 보험공단에서 돈을 못 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소재가 있고, 근데 병원에서 해주는 거는 오로지 약 처방, 수술, 그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치료하는 곳이 병원이 되어버렸고, 현대의학이 되어버렸고, 암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면서 골고루 드세요라고는 얘기하지만 무슨 버섯 먹어도 돼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근데 이 제약회사의 기준에 맞춰서 의사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10년 그 기간 동안에도 모든 것들이 다 약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지 다른 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병원은 약물로 치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제약회사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고, 이게 10년, 20년, 30년, 50년 고착화돼서 지금은 이 길로 됐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죠. 병원은 그런 곳이라고 느끼지 않죠. 그냥 모든 건강을 다 해결해 주는 네. 곳이라고 아프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증상을 내가 이런 약들을 내가 처방해줄 수 있는 그 약으로 해결해 주는. 그래서 그 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것을 얻는 곳은 아니에요. 급했을 때, 응급실 갔을 때 거기서 나를 살려주면 최선의 것을 얻는 것이죠. 내가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응급 상황이야. 그래서 성형외과를 갔을 때 거기선 최선의 것을 내가 얻죠. 하지만 모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최고의 것을 얻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질병 코드와 이제 뭐라고 하죠? 진단 코드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이제 그 구조화하고 매칭했던 그 주체는 누구인가요, 혹시? 미국에서 나온 건데, 수만 가지의 진단 코드랑 질병 처방 코드들이 나온 거죠. 질병을 갖다가 그 현대의학, 과학은 되게 환원주의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세분화해서 잘라보고, 사람의 몸도 머리, 어깨, 비장, 장기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똑같은 암도 어디에 생겼느냐, 네. 세포가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진단만 수만 가지를 가지고 예, 그 집착적으로 이제 그거를 해놓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그렇게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건강을 그 생리학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진단 코드만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진단 코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항상 들어오죠. 네. 한국도 그걸 본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지금 기능의학이랑 현대의학이랑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현대의학은 약간 오히려 약학 쪽에 더 가까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능의학은 영양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의대 교육 과정에서는 영양을 안 가르치나요? 의대 교육 과정에서 영양학을 거의 뭐 몇 시간 내지는 0시간 가르치죠. 전혀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몇 시간 가르치는 경우도 미국은 그래요. 한국은 그래도 뭐 한 학기 중에서 또 뭐 몇 주 정도는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중점을 두지 않죠. 근데 환자들은 영양학도 이제 의사한테 물어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가 암 전문인데 암 환자들이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 식이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면 우리 몰라 그런 거 그냥 이래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럼도 아니고 또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교수로 있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예, 그 암 전문의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있는 대로 괜찮아 보여요. 우리 그럼 몰라 우리는 그런 거. 근데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고 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의학을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혈압약이 싫어서 부작용이 싫어서 그 대신에 내가 그냥 비타민을 먹으면 이게 기능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기능의학 중에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뭐 보충제나 이런 게 처방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지, 영양제, 약을 대신해서 영양제 의학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약간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 책에서 그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를 말씀하신 그 기능의학에서 다루는 그 네. 5가지랑 거의 네. 일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그 마지막 환경오염이었어요. 기능의학에 그것도 있나요? 환경오염도? 다루진 않죠? 하죠. 다루나요? 그것도? 예. 중금속 검사 많이 하고, 그죠, 그죠. ADT 네. 킬레이션도 하고, 치료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뭐 에스트로겐에 문제가 있고, 네. 여기 호르몬이 교란되는 것도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예,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중요시 여기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가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도 이제 보면서 더 궁금했던 내용인데 그 영양 파트 중에 이 네. 책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봤던 것 중에 저탄고지도 추천하시면서 현미채식도 추천하시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쥐 같죠? 근데 저는 뭐 채식이나 현미가 이것도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언뜻 봤을 땐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꼭 반대 진영 같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저탄고지를 막 얘기한 영상에는 채식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속상한 댓글을 달고 가시고 네네네. 유감인 식으로. 그리고 제가 채소 얘기하는 데 와가지고 저탄고지 하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탄고지 잘 아시겠지만 채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클린 키토 할 때 채소 많이 먹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비건 채식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들한테 오해하시면 채식을 권해요. 그 염증이 많은 분들 채식 한 달 해봐라. 3주 해봐라. 채식 권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식단으로서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혈압 낮출 때 채식 짱이죠, 바로. 그리고 또 뭐, 염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라이프 스타일로서 채식을 길게 가져갈 때, 채식을 하는 분들은 다양한 동기가 있어요. 요즘 채식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환경 오염이랑 맞물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장식
그 아주 잔인한 축산 네. 이거에 대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 환경 지구를 지키기 위해 채식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너무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채식주의가 돼가지고 채식만 하게 되면 비타민 B12나 뭐 철분 이런 거 부족해가지고 꼭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근데 뭐 이거 마찬가지야. 저탄고지 하는 분들도 너무 남한테, 맞아요. 남이 뭘 먹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닌데 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건데, 그래서 반대 진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육식동물이에요, 채식동물이에요? 잡식이죠. 잡식이죠. 예, 근데 그것도 막 증거를 들이대고 싸우는 거 알죠? 야, 이빨 봐라, 어금니인데, 저거 채식동물 거지. 송곳니 없잖아. 이러고. 야, 근데 눈이, 사람은 앞쪽에 있잖아. 이게 사냥하려고 그러는 거지. 채식동물이면 주변을 바라봐야 돼서 눈이 여기 붙어서 쫙 봐야 되는 건데, 장이, 길이가 길잖아. 이거는 식이섬유 때문에 채식의 증거인데, 위산은 또 왜 이렇게 강해?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생존하려고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사람은. 적도 지방에 가까이 있었으면 그냥 채식이 많아가지고 채식 좀 했고, 과일 많이 집어 먹었고, 극지방에 있으면 먹을 게 없어서 사냥해서 먹은 차이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지금의 호모 하빌리스에서 지금의 현대인이 되기까지, 사피엔스가 되기까지 뇌의 크기를 정말 요만한 1.3파운드 소보루 빵만한 게 지금 맘모스 빵처럼 3파운드 불렸잖아요. 이거 다 뭘로 불렸을 것 같아요? 포화지방으로 불렸어요. 그걸 먹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똑똑해질 수 없었고요. 사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에 이제 사냥하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보다 훨씬 지능이 높거든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네, 머리를 써야 되고, 이거, 궁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 채식을 하면서도 근데 코끼리 봐라, 고릴라 봐라. 문제점은 하루 종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현생 인류와 경쟁을 했던 과거에 이제 뭐 인류들 중에는, 채식을 하다가, 채식 위주로 하다가, 하루 종일 먹다가, 도태되고 사라져 멸종한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생 인류가 있기까지는 충분한 포화지방이 있었어야 됐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냥 잡식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공장식 축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먹을 게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가 막 염증 물질을 일으키고 항생제가 잔뜩 주사받고 호르몬제 주사받은 이런 거보다는 깨끗한 거 골라서 먹어야 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채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스를 갈아 먹을 건데 그거를 농약 잔뜩 들어있는 거를 제초제 같은 걸 갈아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채식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탄고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음식을 자연에 가깝게 먹냐가 문제인 거예요. 가공식품만 끊어도 애들 ADHD나 뭐 이런 증상들 훨씬 개선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고, 건선이나 알러지, 아토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이거를 멀리하는 거는 채식이 됐든 뭐가 됐든 저탄고지가 됐든 다 똑같잖아요. 네,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지. 네, 그게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다행이다, 내가 했던 얘기네. 혹시 반대되는 얘기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 이렇게 비슷한 뭐 결이어가지고 좀 다행이었는데, 그러면 혹시 채식은 특히 어떤 분한테 추천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고혈압 환자분들, 그리고 채식을 하면요 살 안 쪄요. 날씬해집니다. 채식을 하면 거의 대부분 채식을 하면서 성실한 채식을 했을 때, 클린하게 채식을 했을 때 폭식을 하는 경우도 적고. 그렇죠. 근데 아까 뇌를 충분히 활용하지, 근데 머리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뇌를 충분히 활용하지, 자기의 역량만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뇌의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뭐 활력 정력, 이런 거, 성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다 콜레스테롤이고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뭐 그까짓 거 중요하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경건한 삶을 사는 분들한테는 그런 차이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치관이 같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채식은 내가 치료식단으로서 괜찮고, 그 채식의 진짜 반대는 뭐예요? 카니보어잖아요. 그쵸. 완전히 육류만 하는 거. 육식동물, 뭐 내가 시보를 치료하거나 테스트해보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파킨슨이나 뭐 이런 거, 원래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뇌전증. 환자 치료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치료를 위해서 아주 특수한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단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네. 네. 근데 그 영양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인터뷰 준비하려고 한번 쓱 다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밌었던 게 그 MSG. 네. 아까 말씀하신 첨가물 내용이죠. 네, 네. 글루타민 관련한 내용들 다시 봤는데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거 혹시 한번 그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요. 예전에 SBS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와가지고 MSG가 누명을 썼다. 이거 원래 버섯에도 있고 소고기에도 있고 자연식품에 있는 글루탐산이 그거를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똑같은 건데 네. 같은 분자하고 같은 성인데 그거를 합성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그거를 네, 본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듣기 좋잖아요. 엄마가 MSG 먹지 네. 말라 그랬는데 엄마랑 반대되는 얘기를 공영방송에서 해주니까. 근데 MSG는 원래 MSG는 과민성 신드롬이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다못해 복숭아에도 알러지가 있는데 MSG에 문제 없겠어요? 그리고 약간 과민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비만 살찔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뭐 그 ADHD 같은 거 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MSG 먹으면 증상을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안전하게 FDA에서 항상 그라스라 그래가지고 generally regarded as 네, 네. safe 이 정도면 안전하다. 그게 있는데 내가 여기 요즘 현대인들은 어디서 얼만큼을 먹는지를 모르는데 과도하게 먹었을 때 신경 흥분제고 신경 독소기 때문에 네, 네. 밤에 내 밤잠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 살도 찌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글루탐산 맞아요. 근데 이 글루탐산은 아까 토마토에도 있고 우리가 다시다, 네, 맞아요. 소고기 다시다, 버섯 다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 많기 때문에 우리 육수를 우려내면 맛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산이라고 다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글루탐산도 과도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고 증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피해야 되거든요. 토마토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요리가 토마토를 네. 끓여서 곤죽을 내면 네.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맛있는 감칠맛 나는 거 맞아, 좋아. 예. 하지만 신경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MSG든 글루탐산이든 그래서 과도한 것들은 피해야 되는데 문제는 MSG로 해서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가공식품으로 먹을 때 항상 과도한 거죠. 탄수화물이 나빠요? 설탕이 문제예요. 원래 적당히 먹으면 괜찮고, 괜찮죠, 예전의 기준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설탕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설탕은 반이 과당이고, 반이 포도당인데, 그렇죠. 100% 그냥 과당으로만, 하이 프룩토스 콘시럽, 액상 과당을 해버리니까, 이런 걸로 먹다 보니까, 당이니, 혈당이, 콜레스테롤이니 다 네.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MSG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품 첨가물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건강 문제를 일으키죠, 당연히. 네, 이게 아까 그 5요소 얘기할 때 나왔던 거를 이제 제가 하나씩 적어놓고 조금씩 다시 여쭤보고 있는 건데, 그 말씀하셨던 환경오염이랑 이어졌던 게 이제 중금속과 또 미네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중금속이 몸에 쌓였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영향이 나는지 대부분 다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 부분도 설명 한번. 제일 간단한 거는 일단 중금속 자체가 항상 거의 다 신경독소로 작용을 한다는 네. 거. 그래가지고 알루미늄이나 수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몸속에 들어오는 경로가 너무 많아요. 네.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른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죠. 그리고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백신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먹는 걸 통해서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중금속이 신경독소로 직접 작용하는 거 말고도 또 이게 미네랄이랑 이렇게 결부돼 있죠, 다. 차트에 보면은 같은 라인에 있어가지고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효소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어느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트립토판에서 네. 이런 과정에서도 아연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또 해독도 안 되고 이런 것, 해독 과정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나 모든 이런 과정들에서 요소에서 있어줘야 되는데 중금속이 거기 떡하니 있으면 원래 마그네슘이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부족한 결핍 현상이 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자리가 몇 가지 있는데 내가 차를 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떡하니 차를 대놓고 있는 네. 거죠. 예, 중금속이, 뭐 크로미움이. 예, 그러면은 마그네슘 그냥 빙빙 돌다가 못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저탄고지하고 뭐하고 아니면 깨끗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방에 또 독소들이 되게 많이 네. 있거든요. 우리가 살이 찐 이유는 그 독소들을 다 처리해가지고 묶어놓은 거잖아요. 예, 안 그러고 그냥 돌아다니면은 맨날 아플 네. 거니까. 근데 그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그럼 그것들이 해독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예, 간도 이미 글라이코젠으로 꽉 차 있고, 지방이 차 있고, 우리 간이 이제 충분히 담즙을 분비를 해가지고 외부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작용들이 잘 안 됐을 때, 몸 밖으로 끄집어내질 못했을 때, 지방에서 릴리스 된 것들이 혈관으로 다니면서 그 독소가 다 나오니까 예,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런 네. 거거든요. 그때 미네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네랄 결핍이 되면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니까 저탄고지 할 때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영양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미네랄이잖아요. 네. 복합 미네랄을 많이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클린 다이어트, 클린 키토를 할 때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채소에 제일 많으니까 미네랄이 예. 이런 게 다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토 플루라고 표현하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금속과 미네랄 관계를 모르고 그냥 미네랄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도 라이브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널리 영상 네, 알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능의학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뭐 책이 여기 기능의학 책이 여기 있네요. 네, 요것도 읽어보고 그냥 좀 간단한 그 전문서적 좀 쉽게 만든 오. 그 약간 우와. 간소화된 이런 게 교과서 있구나. 이런 걸로 그냥 후다닥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런 책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혹시 뭐 한두 권으로 쉽게 기능의학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한국에? 환자혁명. 맞네. 사실 이 내용이 일반인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나요? 실천만 잘해도. 그렇죠. 근데 이거 이후에 혹시 나온 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몇 권 있어요. 예, 근데 책들이 크게 이렇게 성공하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판매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려지진 네네네. 않았는데,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쓴 책이 몇 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한번 제가 찾아보고 네. 첨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질병을 너무 유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근데 유전보다는 좀 후생유전학적인 측면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있죠. 네. 네.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서. 저는 이 책에서 유전학적인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 명명을 했어요. 네. 네. 의사도 그렇고, 환자, 네. 일반인들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유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도, 이 강력한 유전을 현실 세계에서 많이 보잖아요. 쌍꺼풀이 있으면 저 집안 네. 쌍꺼풀이 있고, 곱슬머리면 곱슬머리고, 키가 크면 크고 이러니까, 질병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네.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질병에 대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견이 됐다. DNA가 발견. 이런 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45살이 됐을 때 여름에 걸릴 암에 걸릴 거. 이거 무슨 약간 사주팔자처럼. 네. 네. 내 운명처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쌍꺼풀을 만들고 애 외모를 결정짓는 유전 그거랑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달라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그 유전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무조건 그 병이 트리거가 필요하다. 있다고 해서 다 걸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만 걸린단 말이에요. 그 유전자를 키는 거는 환경에 대부분이 먹을 거죠. 그거랑 콜티졸 스트레스인데 그런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당뇨가 늘어났잖아요. 네. 미국에서 개방이 되고 뭐 햄버거 피자 들어가고 맥도날드 들어가고 KFC 들어가고 또 뭐 카르푸 같은 대형 마트가 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10년, 20년 사이에 당뇨 환자가 증가했지. 그럼 중국인의 유전자가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안 바뀌었겠죠. 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크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나이지리아인들을 미국 동부 지역에 사는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나이지리아인들과 나이지리아 본토에 사는 사람들의 고혈압 발병률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일본인 여성들을 또 일본 본토에 사는 일본인 여성과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비율도 검사를 했어요.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방암 발병 비율이 높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바뀐 거는 다르죠. 환경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집안 내력이야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집안 내력이 음식을 똑같이 먹은 내력이지, 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게 그 내력이지, 이게 무슨 그 유전자에 의해서 나는 그쵸. 결정된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을, 질병에 대해서는 유전이다 뭐하다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내 건강은 어차피 막 내가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유전자에 상관없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건데, 우리는 유전 하면서 뭐 유전이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가서 약 먹는 거밖에 없잖아요. 유전인데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죠. 맞아요. 네. 근데 저도 근데 한편으로 약간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그럼 나도 암 위험이 있겠네라는 불안감, 물론 있죠, 당연히. 있죠. 갖고 있는 네, 거니까. 네. 근데 관리를 해도 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감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렇게 오래 네.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안젤리나 졸리처럼 오히려 유방, 잘라버리는 멀쩡한 거. 유방을 미리 잘라버리는. 유방이 없으니까 유방암에 안 걸리긴 하겠죠. 내가 자궁암에 못 걸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네.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걸리는 게 아닌데, 네, 안젤리나 졸리 같은 지경까지 갈 수 있고, 안젤리나 졸리를 홍보대사로 내세워서 그 사전 절제,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의 싹을 사전 절제하는 거를 하나의 뭐 트렌드로 아니면 수술로 그 일종의 홍보 전략이었던 거거든요.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슈만 됐던 거죠. 예. 그랬던 적이 있죠.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아주 열심히 팔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질병은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비만은 어떨까요? 비만이요? 이것도 유전적인 측면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만은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애들 봤는데 조금만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초합이만. 뚱뚱한 애들 있죠. 그냥 조금 통통이 아니라 저렇게, 근데 엄마 아빠가 멀쩡한데, 네. 아니면 엄마 아빠는 조금 뚱뚱한, 그러지 않은데 애들 얼마나 우리가 비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애를 저렇게 먹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돌연변이죠. 약간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물론 그 돌연변이조차도 이제 전에 비해서 많아지는 추세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체형이라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좀 살이 이런 데 더 붙고, 허벅지에 더 붙고, 뭐 여기 팔뚝이 더 붓고, 목살이 더 짧아 보이고, 이렇게 체형적으로 조금 형질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예. 근데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인 체형들이 있는데, 어깨랑 팔다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건강에 영향을 주는 그 비만의 차원, 거기까지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하지만 내력, 가족력은 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당뇨나 이런 것들이, 비만이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뭐 이렇게 감염성 질환만 걱정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염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되게 떠들고, 이 당뇨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 별로 걱정을 안 하죠. 2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2천만. 미국에서 하루에 당뇨로, 그러니까 비행기로 따졌을 때, 커머셜 에어라인이, 보통 여객기,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100명이 타거든요. 네, 국제선은 많이 타고, 네. 국내선 적게 타고, 평균 100명이 타는데, 그게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럼 우리가 되게 공포심이 있잖아요. 네. 비행기 뉴스는 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비행기가 좀 있다가 또 떨어지면 우리가 그 항공편을 다 전면 중단하고 이 시스템을 돌아보겠죠.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겠잖아요. 근데 그런 비행기가 57대가 추락하는 거예요. 전원 사망, 100% 전원 사망.
다 죽는 꼴로. 근데 하루에 50대가 아니라 1시간에 50대. 그게 당뇨로 인한 사망자가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안 돌아보죠. 어디 코로나랑 비교를 해. 이게 비교할 바가 아닌데. 근데 이 당뇨 환자로 죽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도 되게 처참하잖아요. 신장 이식이 쉬워요? 어려운 투석이 너무 어렵고 실명을 하고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용도 들이지만 환자의 삶 자체도 너무 처참한데 맞아요. 당뇨 암보다 안 무서워하고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더 무서운 병이고 비용이 더 드는 병이고 더 많이 죽는 병이에요. 네. 혈관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유난 떠는 저 같은 사람이 유난 떤다고 그럼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방법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이 방법이요? 네. 근본적인 인식 개선. 근본적인 인식 개선. 근데 저는 이렇게 쭉 지켜본 결과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예, 환자혁명도 16만 명이 받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보편적인 정보라는 게 팀 키토 같은 분들도 노력을 해주시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메시지잖아요.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질환들이 다 알고 보면 생활 습관병이고 맞아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근데 알고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결국은 먹는 거고. 저는 요즘은 스트레스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범주 내에서 예, 그런 것들이 환자들이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더디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바뀌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미국에서 미리 봤을 때, 한국도 바뀌어. 똑같이 그 모습이 보이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 정보가 독단적으로 가려진 정보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네, 보는 네. 정보가 되면 상식이 되어 가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어렵죠. 예, 하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그래도 바뀌어가고 아까 서로 논란이 되고 싸우던가 뭐 하던가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 과정에서 자꾸 이슈화 되고 그게 화제거리가 되고 얘기거리가 되면 좋은 거지 아무도 그게 관심이 없어.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근데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